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 2027년까지 스케줄 꽉. 2. 한국기술 도용에 1위 된 중국 기업. 3. 한국 놔두면 큰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대만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도 23일 중국의 비런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삼성은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 외주 업체를 늘리는 한편 유럽 등 해외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규제를 기회 삼아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입니다. 삼성의 행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SMC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힌 비런 테크놀로지는 지난달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규제 강화에 따라 구매할 수 없게 된 엔비디아의 A100, H100 등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GPU를 생산하는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체인데요. 비런의 GPU 위탁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반도체 업계는 얄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BR100 등 비런의 제품들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데 중국 내에서는 기존의 TSMC와 같이 7나노 공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7나노 미만 선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어 당분간은 비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생산을 중단한 건 미국의 규제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을 전후해 중국 함대가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 현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내년이나 올해에 앞당겨져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도 A100 등 AI 반도체가 유사시 병기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크지요. 당사자인 TSMC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사시 중국과의 군사 충돌 등에 대비해 일본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니와 합작해 쿠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공장을 내년 9월에 완공하고 2024년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건 물론 일본 시장 투자 규모도 8천억 엔에서 1조 엔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밀려난 자국 반도체 업계를 부흥하려고 하는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파운드리 자체가 없기에 이를 메울 TSMC가 쿠마모토에 세우는 공장에 4천억 엔이나 지원하며 환영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반도체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에 있어 큰 기회나 다름없는데요. 떠오르던 경쟁자였던 중국은 미국의 규제로 제품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최대 경쟁 상대 중 하나인 TSMC도 미중 대결과 양안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이 거세짐에 따라 TSMC 등 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는 등 생산 라인을 일본에 이전하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추려는 건데요. 이러한 TSMC 위 계획이 실현되더라도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반도체 같은 정밀 공업 제품은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들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없더라도 환경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시아권 전문 투자사인 트리오리엔트의 단 리스테트 부사장도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어도 반도체는 지진과 전력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TSMC가 문을 닫으면 애플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며 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미국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약 68조에 달하는 보조금이 관련 업체들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너무 모자라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만 반도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43조에 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두 회사에만 지원해도 보조금이 거멀나게 됩니다. 전 TSMC 부사장인 엘리자베스 선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대표도 520억 달러는 TSMC가 1년의 시설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적했지요. 보조금 문제 외에 미국의 비싼 인건비도 반도체 지원법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도 생산 공장을 미국 외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려면 대만보다 비용이 50%더 든다 고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결국 좋든 싫든 자국 반도체 수요 중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후보가 다를 아닌 삼성. 삼성은 TSMC의 가장 큰 약점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으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은 TSMC 외에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6월에는 TSMC보다도 일찍 3나노 공정 양산 일정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AP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 업계 최첨단을 달리는 업체들의 제품들을 위탁 생산해 본 경험이 있기에 파운드리로서의 기술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는 20일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2024년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머추어, 성숙, 스페셜티, 특화, 공정을 10개 이상 늘리고 해당 공정 생산 능력을 2027년까지 2.3배 늘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새 파운드리 라인 개발에 걸리는 시간 동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파운드리 업체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수요가 있음에도 칩이 없어서 납품 못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AP칩 같은 최첨단 제품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직접 생산하되 DDI나 이미지 센서 등 전동 공정에서도 생산 가능한 제품은 대만의 UMC 등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칩이나 비스 등 다른 업체들도 외주 업체로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러는 사이 새 파운드리 라인은 현재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려 하는 유럽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기차 등 최첨단 친환경차 사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완성자 업체들이 롤려있는 유럽에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11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최근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2025년까지 1위를 기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분명하지요.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외부 수요 대응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자사의 다른 최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캄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캄테크는 조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 체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스마트싱스와 연계된 음성 지원 플랫폼 빅스비의 기능을 강화한 빅스비 홈 스튜디오의 개발물을 선보였고 스마트홈 보안에 최적화된 보안 패러다임인 삼성 녹스 매트릭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제품 생산에는 필연적으로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와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삼성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관련 제품들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서라도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컴퓨터 그래픽카드나 이와 연계된 콘솔 게임기 등 관련 제품들의 값이 올라갔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삼성전자의 관련 제품군 생산 계획만 봐도 왜 반도체 파운드리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LCD TV를 3,900만여 대, OLED TV는 최대 150만 대까지 출하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중 OLED TV에는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가 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WOLED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걸 생각하면 실제 생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 생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확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는 물론 삼성전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지요.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OLED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위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위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OLED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 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일본의 현실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JOLED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JOLED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엔 수준으로 한화 3,350억 원에 달합니다. JOLED는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기술이나 자산은 JDI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JOLED는 자사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업 철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JOLED7아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자사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 JOLED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에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OLED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OLED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OLED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JOLED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OLED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OLED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OLED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OLED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JOLED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JOLED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JOLED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DRAM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틀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에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 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노 반도체는 회로폭이 2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 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 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의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 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 내연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 따라잡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기를 기원해봅니다.